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금융론 중에서, 자, 부채금융,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저당금융이라고 하는 것, 대출 한도, 이자율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조건 거의 계산 문제 형태가 기본적인 출제 영역이 될 것이고요. 자, 여기서 LTV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투자론 공부할 때 한번 논의했던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분의 대출액 또는 부동산 가격분의 대출 한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가 됐었고요. 자, 일단 주된 논의의 대상, 대출 한도를 계산해내는 방식. 자, 일단 주거용 부동산과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상가담보대출하고 주택담보대출 요 두 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상가 관련 주택부터 먼저 논의를 해야 되고요.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문제, 크게 두 가지 공식을 모두 충족을 했을 때 대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 LTV라고 해서 대부 비율 또는 저당 비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LTV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의 가격 곱하기 대부 비율이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항상 대부 비율이라는 것을 주어지게 됩니다. 해서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DTI 기준이라고 해서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 한도라고 하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뭐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소비 이렇게 가나요? 해서 아니 틀렸구나. 자, 연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연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서 총부채 상환 비율. 이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것이 소위 DTI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공식. 물론 이 뒤에 기타 부채 상환액을 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15년 동안 한 번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이건 비우고 일단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해요. 부동산 가격 곱하기 대부 비율을 곱해서 LTV 기준 대출 한도를 하나 계산을 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슈가 될 것이 바로 저소비라는 공식, 요걸 통해서 또 DTI 기준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항상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문제를 주어질 때는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데이터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대부 비율이라는 데이터도 주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DTI 기준 최대 한도, 대출 한도를 따져먹기 위해서 연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 곱하기 총부채 상환별. 그냥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저소비라고 하는 공식 하나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될 것이고요. 자,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상가담보대출 한도라는 거, 일단 공통적인 요소가 바로 LTV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 곱하기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하고요. 부저순 해서 자,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저당 상수 두 개 곱해서 분모로 삼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분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외워갈 때는 저소비 또는 이제 부저순 둘 중에 하나의 공식을 활용해서 대출 한도를 계산해 낼 수 있어요. 그냥 공식 외우시면 돼. 그래서 문제를 구성할 때 이 주택담보대출하고 상가담보대출을 출제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게 한 네 문제가 구성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상가담보대출을 보통 출제하는 게 일반적인 출제 기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4대 1의 비중으로 둘 중에 하나가 구성되는데 거의 뭐 한 15년 동안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출제되다가 29회 때 한번 출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출 관련해서 이런저런 규제 변화들이 새롭게 이제 등장을 하면서 아마 멈칫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 부저순 또는 저소비라고 하는 이 공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문제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 저소비하고 부저순 이 두 개 헷갈릴 일이 없어요. 어차피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상가담보대출할 때는 부저순이라는 공식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따져 물을 때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저소비라는 공식을 가지고 그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대출 한도 계산 문제 어차피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자, 고정 이자율이라는 개념과 변동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이슈가 되게 될 텐데, 첫 번째 출제하는 포인트가 고정 이자율하고 변동 이자율, 뭘 적용을 할 것이냐, 두 개 특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고정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율 위험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누가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형태를 가리켜서 고정이자율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변동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대출을 받는 차입자가 바로 이자율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변동이자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고정이자율이 변동이자율보다 금리가 더 셀 수밖에 없다. 왜? 금융권에서, 은행에서 이자율 위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율이 셀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전제가 될 텐데, 내용은 겁나 별게 없는데 10년 정도 사이에 최근에 한 5, 6년 사이에 2번 나왔던 주제가 이게 있어요. 먼저 보면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자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걸 가르치기도 좀 그래요, 솔직히. 이걸 누가 몰라. 근데 또 시험 보면 또 틀려, 이걸. 해서 그것도 참 기술이에요. 그거 다 치고. 자, 고정이자율로 대출한 차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말 별게 아닌데 두 가지 경우 수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의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실행을 한 사람이 있다라고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이자율이 고정이자율보다 높아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 6%가 되는 경우가 있고 시장 이자율이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경우 수를 따지는 거야. 만약에 지금 이제 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입자 입장에서 시장 이자율이 자기 이자율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정이자율로 대출을 받는 사람은 얼른 은행 가서 대출을 상환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거. 여기 이제 공감했던 분이 있습니다. 물어봤어요. 왜 지금 5% 대출을 받는데 왜 6%인데 대출을 상환을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어려울 때 은행이 도와줘서 그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해서 조기 상환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조기 상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시장 이자율이 자기가 대출을 받은 이자율보다 높아졌을 때, 그럼 이제 시장 이자율이 자기가 대출을 받은 이자율보다 낮아졌을 때 이때는 방법이 뭐예요? 자, 조기 상환을 하고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고 새롭게 대출을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 고정 이자율로 대출한 차입자는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아졌을 때, 자, 지금 이제 그냥 지금 가서 대출을 받으면 훨씬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는 어떻다? 조기 상환을 하고 낮은 이자율로 소위 대환 대출을 받는 게 하나의 방식이 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전개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 자체 없고요. 저소비 부저순이라는 개념 요거 가지고 그냥 달려보는 겁니다. 자, 계산 문제 유형 보시고 또 문제 풀이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자, 주택담보대출과요. 그 다음에 상가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경우의 수 두 가지 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문제 패턴이고요. 그리고 28회 때 마지막 상가담보대출이 나왔으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9회 때 안 나왔으니까 30회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는데, 자,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을 대출을 받는 상태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추가 담보대출 금액은 얼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뭘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요? 자, 보니까 자, 지금 연소득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론해 낼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연소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이 요건 뭐가 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적용을 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6천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바로 그러면 이제 먼저 부동산의 가격. 자, 우리가 LTV 기준 대출 한도를 계산을 해 보게 되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에 5억이라는 금액이 있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LTV를 찾아봐야 되죠. 50%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얼마? 2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두 번째, 자, DTI 기준. 자, 아까 우리가 저소비하고요. 부저순 두 개가 있었죠. 그래서 쓱 찾아보니까 연간 저당상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비를 쓰는 거다. 0.1분의 그 다음에 이제 연소득이라는 것이 소가 들어가야 되죠. 6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0.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TI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것은 2억 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얼마? 2억 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긴장 놓치면 당하는 거야. 항상 기존에 대출을 끼고 있어요. 7천만 원 대출을 끼고 있다. 그러면 2억 4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7천을 끼고 있으면 얼마? 1억 7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주 유용하다는 편한 문제 형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대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고요. 두 번째, 기존 대출을 뺀 추가 대출액이 얼마냐라는 식의 문제 구성이 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가담보대출 한도라고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가담보대출 한도를 따져 묻게 되면 시장 가격이 5억 원이고 순 영업소득이 연 1억 원인 상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됐어요. 그럼 이제 부저순을 활용을 하는 거죠. 먼저 LTV 기준 대출 한도. 자,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 5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LTV를 찾아보니까 얼마? 60% 이하. 그래서 0.6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LTV 기준 대출 한도는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이제 부저순을 찾아봐야 되죠.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이 2라는 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죠. 0.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순 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1억이라는 금액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을 0.4로 나누게 되면, 자, 굳이 뭐 이렇게 하면 1억 하죠. 10분의 4분의 1분의 1억 이런 식의 구조가 돼서 결과적으로 얼마야? 지금 이제 4분의 40억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여기 산수가 갑자기 안 되지? 4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야? 40인가요? 4분의 40에서 얼마를 대출받을 수 있죠? 계산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암기했던 문제에 따르게 되면 산수가 갑자기 버벅거렸는데 이게 2억 5천인가를 대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해 볼까요? 그래서 산수를 저는 집에서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3억이다 2억 5천을 대출받을 때 문제를 다 외우고 갖고 다닌다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나는 계산기가 필요 없어요. 다만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버벅거리겠죠. 그래서 하여튼 2억 5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3억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시켜라. 그럼 얼마까지? 2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긴장 놓치면 안 돼요. 항상 기존의 대출금이 얼마? 1억이라는 금액이 주어져 있다.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얼마? 1억 5천까지 추가로 어떻다?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거의 유용화된 문제입니다. 15년 동안 이걸 벗어났던 두 가지 형태를 벗어났던 문제는 딱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 계산 문제 중에서 수험생이 제일 반가워하는 문제, 이 문제 좀 제발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출 한도를 따져 묻는 문제. 예? 답이 지금 1억 5천이라고요? 기존 대출 1억 끼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검토를 해볼 주제가 정말,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교재 가지고 지문 등을 보면서 나머지 내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18페이지였나요? 지문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요.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계산 문제 원없이 풀 거예요. 218페이지. 자, 첫 번째 박스 지문부터 보겠습니다. 자, 금융감독기관은 주택저당대출의 대출 기준인 대부 비율을 올려서 주택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자, 이거 틀리게 구성했네요. 그래서 지금 대부 비율을 올리게 되면은 어떻다고요? 대출 가능이 늘어나게 되죠. 같은 3억짜리 부동산인데 대부 비율이 50%일 때와 60%일 때는 대출 가능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요가 증가되는 원인이 되죠. 우리가 경제론 공부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었어요. 자,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거, 수요 증가와 수요 감소라는 개념이 나올 텐데, 먼저 이제 구입하고 난 최대 수정의 변화라고 하는 거, 그 원인이 가격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것이고, 가격 외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다? 수요의 변화라는 용어를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 LTV, D자 LTV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그래서 그만큼 어떻다?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할 것.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 대출 비율이 높아질수록 주택담보 대출 금리는
낮아진다 라는 명제 나와 있죠. 학교론 문제에서 짜증나는 게 이런 거야. 아무 관계 없는 얘기를 엮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대부 비율, 대출 비율이란 게 LTV라는 게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대출 한도 자체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게 금리의 상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얘기. 이런 게 미치는 거야. 이런 게 미치는 거야. 뜬금없는 얘기를 확 던져놓게 되면 우리 수험생들 너무 진지하게 보시다 보니까 말리는 지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학교론이 어려운 이유가요. 이렇게 뜬금없는 얘기들 때문에 좀 부담스럽습니다. 3번 대부 비율이 높아질수록 투자의 재무 레버리지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자,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 거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게 되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시험 지문 중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 뭐죠? 주택 저당,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는 것. 요것도 자 소위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혹은 전세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것, 이런 것들도 소위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LTV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다? 소위 이제 지렛대 효과라고 해서 작은 돈으로도 어떻다? 부동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자 3번 지문 오른편 되겠고요. 4번 대부 비율이 높을수록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는 작아지게 된다. 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17회, 24회 때 사실 같은 맥락이 있죠. 그래서 대부 비율, 대출 비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도 부동산에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지문은 정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두 번째 박스 가볼까요?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하게 된다. 연소득 기준으로 얼마나 상환을 할 수 있는가, 요걸 따져보는 것을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2번 담보 인정 비율은 주택의 담보 가치를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고, 차주 상환 능력, 소위 DTI는 사입자의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3번쯤은 주택 저당 대출의 기준은 담보 인정 비율과 차주 상환 능력이 변경되면은 이때 주택의 수요가 변경될 수 있다. 옳은 표현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TV, DTI가 바뀌게 되면 어떻다고요? 그만큼 대출 가능한 금액 범주가 달라지게 될 것이고, LTV나 DTI 한도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수요의 증가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에 비해서 LTV, DTI가 떨어지게 되면,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수요의 감소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바로 거의 다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219페이지 지금 1번 문제는 방금 봤던 문제 유형이고요. 2번 문제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똑같은 문제 형태가 될 텐데요. 그냥 공식에 대입해 가는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 사안을 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걸 좀 지워놓고 나서 보겠습니다. 계산 문제니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자, 해서 검토를 하게 되면 첫 번째, 지금 이제 다른 거 다 빼야 되고요. 이제 주택의 가격부터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죠. 그래서 A의 서울 소재 주택의 담보 평가 가격 5억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5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LTV 기준이죠. LTV 기준으로 따질 때, 자, 5억에다가 LTV 비율이라고 하는 게 60% 0.6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LTV 기준 얼마? 3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갈 테고요. DTI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따져 묻게 되면 총부채 상환 비율을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 기본 공식이 뭐 있어요? 저, 소, 비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연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면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0.12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연소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 6천만 원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6천만 원. 그리고 DTI가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요. 자, 0.1이었고 DTI가 지금 제일 위에 나와 있죠. 40%, 0.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6천만 원 곱하기 0.4 하면 2,400이 될 테고, 2,400을 0.12로 나눠주게 되면 이 금액이 얼마가 나오나요? 그래서 이게 지금 1억이라는 금액이 나오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돼야 될 텐데, 이 문제는 지금 특별하게 제일 어려웠던 문제 형태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들어가냐면, 원래 아까 우리 공식 중에 이거 있었죠? 기타
부채 상환액을 빼시오라고 하는 거, 기타 부채 상환액을 빼시오라는 공식을 활용을 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DTI 대출 한도를 다시 검토를 하게 되면은, 다시 갑시다. 요거 DTI 공식이 지금 좀 특이한 케이스가 나와 있어요. DTI만 가지고 분석하면 연저당상수 0.12분에 지금 자 연소득이 6천만 원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DTI가 0.4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어진 정보를 보니까 연간 자 얼마 1,200만 원씩 부채를 상환하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연간 자 이 공식 기타 부채 상환액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1,200만 원을 빼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2,400에서 1,100 빼면 1,200만 원, 그리고 분모가 0.12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1억이 나오나요? 그래서 1억이라는 금액이 DTI를 기준으로 한 대출 한도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는 기타 부채 상환액은 지금 이제 15년간 문제 중에서 딱 한 번 나왔던 문제, 이게 이제 최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저소비라고 이렇게 일단 외우시고, 저소비를 기본 공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기타 부채 상환액을 빼주는 것,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LTV 기준으로 대출한도 3억이었었고요. DTI 기준 대출한도 1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대출 끼어 있는 게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되죠. 지금 이 사람 따로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대출 가능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니까 1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문제.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연간 부채 상환액을 데이터에서 주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3번 문제 또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면 8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갑이라는 사람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공식은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지금 담보 평가 가격 4억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소득은 4천만 원 주어져 있습니다. 연저당 상수는 0.1. 자 그 다음에 LTV 70, DTI 50% 이런 요건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 정리하게 되면 먼저 DTI, LTV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4억이라는 금액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될 것이 자 LTV를 찾아봐야 되죠. LTV가 얼마? 70%, 0.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LTV 기준 대출 한도 2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요게 이제 하나의 공식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DTI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거 아까 우리가 저소비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었고요. 좀 특이한 문제 형태가 연간 상환액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분자해서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게 2번 문제에서 특이한 개념 해서 저소비해서 연저당 상수를 보시게 되면은 얼마? 0.1. 용 계산을 좀 편하게 해주겠네요.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자 연소득이라고 하는 거 4천만 원, 그리고 나서 자 DTI가 얼마냐면 0.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부채 상환액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2천에다 0.1로 나누니까 2억이라는 금액을 얻어다 대출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그래서 얼마까지? 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음 몇 번? 4번. 그럼 이제 작살나는 거야. 꼭 8천만 원의 대출 이미 끼어 있다는 것을 체크를 하셔야 돼.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구성도 하고 저렇게 구성도 하는데 기존 대출 얼마? 8천만 원 끼어 있으니까 2억에서 자 8천 빼게 되면 얼마? 1억 2천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자 거의 대출을 끼고 있는 게 일반적인 모습. 그리고 아까 문제 중에서 기타 대출 상환액, 연간 상환액이라는 것이 주어지면 그때만 뭐가 빠진다고요? 기존 대출이 끼어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 답은 그래서 지금 1억 2천에서 답은 3번 되겠고요. 4번 문제 징글징글하다 맨날 같은 문제. 자, LTV와 차주 상환 능력이 상향 조정됐다. 해서 LTV가 상향 조정되고 DTI가 상향 조정되게 되면 앞에서 논의한 바에 따르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수익 증가 요인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봐야겠고요. 여기서 상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가 얼마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지금 추가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LTV는 얼마? 70%. 그러면 바로 LTV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간단하게
보게 되죠. 해서 LTV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거. 자, 갑시다. 자,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냐면 3억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70%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란 얘기야? 70%. 그래서 0.7 하게 되면 얼마? 2억 1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냥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웬만하면 계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없어 보여. 이건 암산으로 좀 위험하더라도 암산하는 센스. 자, 그 다음에 이제 DTI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따져 묻게 되면요. 자, 저소비해서, 자, 먼저 연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0.1이 주어져 있고요. 두 번째 문제 형태 0.1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나서 연소득이 얼마냐면은, 연소득이 3천만 원인가요? 이 새끼들 아까는 6천이다가 4천이다가 3천이다가 어쩜 이렇게 조금씩 바꿔주는지. 총부채 상환비율 얼마? 6천만 원이니까 0.6 하면, 자, 368, 1,800만 원을 0.1로 나누면 얼마? 1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2억 1천만 원, 1억 8천. 그래서, 자,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총작하면 얼마? 1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근데, 밑에 1억 8천이 없네? 그러면 이제 기존에 끼어있는 대출이 얼마냐를 고려해 보셔야 되죠. 그래서 기존의 대출이 얼마를 끼어 있었죠? 그래서 1억 5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얼마? 바로 3천만 원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서 뭔가를 느껴야 되는 게 다 루틴이 거의 다 똑같아요.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얘기고, 중간에 어디 대출 받은 금액이 얼마다 이런 내용을 앞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뒤에서 얘기하기도 하고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본질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5번 문제 또 가겠습니다. 이러다 문제 다 외워버릴까 봐 걱정이 되는데요. 자, 그러나 얼마 가서 안에서 또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5번 문제 보니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데이터가 시장 가치가 3억이다. 그러면 연소득이 5천이다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시장 가치 3억이라고 했을 때, 자, LTV 찾아봐야 되죠. 자, LTV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거 3억 곱하기 얼마? 60%. 0.6 하게 되면 1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할 것. 두 번째, DTI 기준 대출 한도를 따져 물어볼까요? 자, 그냥 저소비, 연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되죠. 연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은 얼마예요? 0.1로 주어져 있습니다. 0.1로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연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는 얼마냐 보니까 5천만 원. 아까 3천, 4천, 6천 있었는데 얘는 소득이 5천이네. 숫자가 계속 바뀌어. 그리고 나서 디테일을 보니까 40% 주어져 있습니다. 해서 0.4 하게 되면은, 자, 5천에, 자, 0.3이 2천이 될 테고, 이게 2억 되나요? 해서 토탈 대출 가능 금액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니까 1억 8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지금 기존에 대출 끼고 있는가를 한번 꼭 확인을 해 봐야겠네요. 얘는, 자, 다른 부채가 없다라고 해서 다른 게 없어요. 그럼 이 답은 몇 번? 3번 1억 8천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서요, 아까 소득 3천도 있었고 4천도 있었고 지금 5천도 있었고 6천도 있었고 출제위원들이요 지금 전혀 문제가 다른 것처럼 보이고는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기출문제 패턴들을 보면서 겁을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6번 문제 좀 오래전 문제 형태 같은데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또 수험생들 거의 멘붕에 빠지게 되죠. 왜? 이상하거든. LTV, DTI 기계적으로 대입하려고 하는데 약간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자, A는 총부채 상환 비율에 적용되지 아니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매입을 해서 LTV 50%를 적용받아서 2억을 대출 받으려고 할 때 A가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담보 평가액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는가? 자, 그럼 다른 것. 자, DTI는 얘기 안 하기로 했으니까 첫 번째 LTV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요?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 얼마죠? 안 나와 있어요.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그 다음에 지금 이 아이가 지금 LTV가 얼마예요? 0.5, 50%니까 0.5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얼마를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 2억을 대출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러면 이 부동산의 가격이 얼마가 돼야지 2억을 대출을 받을 수 있느냐? 얼마?
4억 이상이 되면 어떻다? 이때는 2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 왜? DTI는 적용하지 않기로 첫 번째 항목에서 따졌으니까. 그래서 0.5x는 얼마? 2억이다. 그럼 이제 x는 최소 얼마? 4억 이상이 돼야지 바로 2억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고요. 두 번째 경우수를 볼까요? 자, 바로 DTI 기준으로 따져보는 문제가 나오겠죠.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총부채 상환비율이 40%인 지역에서 연소득 4천만 원인 자가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에 150만 원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 할 때 대출 가능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약간 문제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DTI 기준 대출 한도라고 하는 거 저소비 이런 식으로 갔어요. 연저당 상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걸 갖고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월 얼마 150만 원씩 다 이렇게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월 150씩 갚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1년이면 얼마가 되죠? 1년이면은 바로 150에 1500에 1800이라는 금액 1800이라고 하는 것을 대출 가야 될 텐데 요거는 이제 이용 공식을 한번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가볼까요? 자, DTI 기본 공식 이게 이제 지금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자,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는 거 교재 218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기초적인 공식을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소득분의 당해 대출금액, 연리금, 연간, 원리금 상환액 플러스 기타 부채에서 자, DTI라고 하는 것의 공식 자체가 뭐라고요? DTI가 뭐냐라고 했을 때 자, 첫 번째 분모의 값으로서 연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져 있고요. 연소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DTI. 연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뭐라고 부른다? DTI. 물론 이제 기타 거기 부채금 빼버리도록 하겠고요. 이 문제는 뭐 사실 풀기 좀 어려운 문제네요. 그래서 연소득분의 1년 동안 얼마였었죠? DTI라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에서는 얼마를 주어졌냐면 40%인가요? 0.4. 0.4인가요? 40%니까 0.4라고 하는 것은 0.4라고 하는 것은 연소득이 지금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은 이 사람이 4천만 원 주어져 있고요. 4천만 원이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때 연소득, 자, DTI 기본 공식이 연소득분의 연간, 자, 원리금 상환액이라는 것이 공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 자, 1,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래서 요 얘기는 222페이지 그 해설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DTI라고 하는 것은 연소득분의 당해 대출금액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0.4는 일단 이렇게 할 테고 0.4는 4천만 원 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바로 0.4다. 그럼 이제 공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1,800을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내겠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실제 연간 원리금 상환액으로 납입할 수 있는 건 얼마라고요? 1,600만 원. 0.4 곱하기 4천만 원 하게 되면 1,600만 원까지만 어떻다? 납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인데 이 문제를 버립시다. 지금 두 가지 문제 패턴 특이한 게 나왔어요. 그래서 소위 총부채 상환 비율, 연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따져보는 문제. 이게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같은데 이건 버려요.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야? 이게 22회 때인가 작정하고 나왔던 문제에서 일단 오늘 지금 첫 순환이니까요. LTV하고 DTI 가지고 대출 한도 따지는 거 딱 거기까지만 우선 보시고 이 문제 하나는 비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해서 DTI 공식까지. 자, 그럼 일단 한 번만 살을 붙여 볼까요?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는 거, 자, 거의 대부분의 문제 형식 자체가 LTV 기준 대출한도 요구하고요. DTI 기준 대출한도에서 비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을 때 얼마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 요걸 이제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문제 패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특이하게 나왔던 것이 이런 게 한번 나왔었죠. 기타 부채 상환액이 주어진 경우가 있다면 이 분모에서 이 값을 분자에서 이 값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한번 출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지금 특이하게 나왔던 것이 DTI의 기본 정의를 물어봤어요. 연소득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연간 상환액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DTA라고 정의한다 해서 이 문제는 22회 때 아주 작정을 하고 냈던 문제. 그래서 쫓아가시면 안 되고요. 쫓아가시면 안 되고 우선 기본 두 가지 패턴까지만 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부하실 때 이게 습관적으로 좀 엽기적인 문제 나오면 그 파는 성향들이 아무래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시면 전체가 말려버려요. 그래서 나머지 저소비 이게 완전히 세팅이 됐을 때 논의가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 담보 대출 한도라는 주제. 자, 상대적으로 좀 문제 개수가 작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이 훨씬 더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고 상가담보대출은 세 문제가 구성이 됐었네요. 공식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부저수준이죠. 앞에 나머지 내용은 똑같이 가는 거고 부채 감당률, 저당 상수, 그리고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 공식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투자론 공부할 때 공부했던 얘기들 몇 개만 확인해 볼까요? 뭐 순영업소득은 뭐죠?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을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이다. 또는 이제 순영업소득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세전 현금 수지에다가 부채 서비스를 더한 값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 업어치고 매치고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 뭐 있었죠? 자, 순영업소득. 자,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 부채 감당률. 다시 가볼까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 그건 이제 세전 현금 수재 문제로 봐야겠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이걸 우리가 부채 감당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건 다른 건 다 빼버리고요. 자, 키워드 우리 외웠던 게 뭐가 있었죠? 바로 상환이라고 하는 거. 자, 앞에서 감채 기금 개수는 적립할 금액을 계산할 때 감채 기금 개수라는 공식을 썼던 것이고요.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낼 때 뭘 쓴다?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된다서 와우, 오늘 그냥 눈빛들이 아주 맑은 게 오늘 이제 일본인 베스트하면 이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위기들이 반해가지고 해서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가서 한번 복습하고 올까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93페이지부터 가서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 해서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재 가치 계수가 있었죠. 그래서 먼저 미래 가치 계수,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게 193페이지에 하단부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1원이라고 하는 금액, 이자율 R일 때 N년 후에 얼마의 가치를 갖게 되는가? 이게 공식이 뭐라고 했어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 이건 외워야 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일시불의 미래, 자,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R분의 그 다음 페이지에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 여기까지는 외워야 했었고요. 그리고 감채 기금 계수에서는 외울 키워드가 뭐 있어요? 적립할 적금액, 적금액이 얼마냐를 계산할 때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얼마를 적금을 해야 되는가? 이게 감채 기금 계수. 이어서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공식 외워야 되죠?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해서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이 바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공식 의미 없었고요. 저당 상수도 공식은 의미가 없었는데 저당 상수에서 기억하실 쟁점 뭐라고 했어요?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내는 공식을 뭐라 부른다? 저당 상수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미일연감, 현일연저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미래 가치 계수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그리고 감채 기금 계수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잡았었고 현일연처라고 해서 현재 가치 계수는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 그 다음에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이런 거 보셨고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와, 이게 미쳐버리는 거죠. 상관없어요. 또 볼 텐데 교재 189페이지 가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189페이지 부채 감당률이라는 숫자가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영업소득 교재 189페이지 원금 자 보니까 부채 감당률의 공식이라는 게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 그래서 들어온 돈이 순영업소득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은행에다가 원금과 이자 갚아나갈 금액, 내야 되는 금액을 바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라고 전제가 되면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보다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바로 대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최소한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될 것이다. and 이런 것도 있었죠. 부채 감당률이 크면 클수록 안정적으로 대출을 상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고 이제 다시 공식 들어갈 거예요. 우리 자 어디서 공부했었냐면 교재 175페이지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75페이지. 자, 가유 순전후 지난번 할 때 이건 진짜 외우겠다라고 자신감 넘쳤던 그 부분. 근데 또 이제 한 며칠 지나니까 다시 깔끔하게 리셋이 됩니다. 항상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그렇게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한두 달 있다 나가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자,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단위당 예상 임대료다. 임대 단위수를 곱한 거. 이게 예상 총소득이죠. 임대주택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60호고 호당 500만 원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때는 3억까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론상 최대치를 이름하여 가능총소득. 근데 항상 가능총소득만큼 이렇게 매출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공실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공실 그 다음에 빼고요. 그다음에 영업 외 수입이라고 해서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주차장 수입 이런 게 들어오면 요걸 더한 금액을 가리켜서 유효총소득이라고 부르죠. 유효총소득이라는 개념은 통장에 찍힌 금액이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통장에 돈이 찍히려면 일부 또 반드시 나가야 될 돈을 이름하여 영업경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영업경비가 유지관리비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게 될 것이고요. 재산세도 주요 이슈, 전기수도, 가스요금 등 이런 거 있었고요. 또 이제 임대를 의뢰하려면 기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수를 주거나 또는 광고 등 이런 것들도, 보험료 이런 것들도 소위 바로 유지관리비 한 내용. 그래서 무조건 나가야 될 돈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유지관리비. 그래서 유효총소득에서 유지관리비를, 영업경비를 뺀 금액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에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 은행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 부른다? 부채 서비스.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빼게 되면은 이걸 뭐라 부른다? 세전현금수지. 세전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세 빼게 되면 세후현금수지라고 해서 가유순전후라고 하는 거, 요런 내용을 봤었고요. 다시 한번 거꾸로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그래서 180, 자 아까 몇 페이지였더라? 자 189페이지 가서 부채 감당률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세,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부채 감당률이다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던 것이고요. 작년 문제 부채 서비스액의 정의라고 하는 거, 자 은행에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을 가리켜서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부른다. 요 쟁점을 가지고 출제가 됐었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무슨 얘기 하려다가 이 얘기, 상가담보대출 한도라고 하는 거 부저순해서, 자 순영업소득은 당연히 알아야 될 테고요. 그 외에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 이 공식이 뭐라고요? 순영업소득 나누기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불렀었고요. 저당 상수라고 해서 아까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낼 때 쓰이는 공식을 저당 상수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가담보대출 한도에서는 부저순이라고 하는 거, 부저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주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자, 계산 문제 유형을 가지고 또 확인을 해볼까요? 여러분 교재 기준으로 몇 페이지? 222페이지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주택의 수요는 줄어들게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했네요.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 빠듯했던 사람이 어떻다? 대출을 받아서 또 주택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금리가 하락하면 최소한 수요는 경우에 따라서 어떻다?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수요가 증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하락할 때 할지라도 아까 LTV 이런 것들을 숫자를 낮춰버리게 되면 그때는 어떻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꼭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했다고 했을 때 최소한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단언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로 문제는 되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다? 금리가 하락하면 당연히 수요는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3% 대출하다가 지금 1% 대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대출을 받아서 뭘 하려고 할 것이다. 주택의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고 전제했을 때요. 그러면 223페이지 한번 볼까요? 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일 때 대출 시점의 예상 인플레이션보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되면 금융기관에는 이익이고 차입자에게는 손해다라고 해서 지금 대출 금리가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한다라면 이때는 뭐예요? 금융기관에게는 손해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대출을 실행하는 시점에 있어서 앞으로 10년 후에 자 인플레이션이 한 20%를 예상을 한 상태입니다. 화폐 가치가 한 20%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중에 10년의 실제 결과를 보니까 40%가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자 금리 받아봤자 이자 받아봤자 실제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금융기관에게는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차입자에게는 어떻다? 그만큼 이익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 인플레이션에 관한 개념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틀린 표현 2번 차입자에게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지게 된다라고 해서 자, 요것도 틀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 문제가 훨씬 감사되니까 이 지문들 보고 있으면 대출자가 누군지 차입자가 누군지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폰을 꺼냅니다. 그래서 네이버 검색에다 대출자, 대출하는 사람인가 대출 받는 사람인가 혼자 막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네이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출자는 대출해주는 사람을 어떻다? 대출자라고 정의한다. 차입자가 뭐라고요? 빌리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차입자. 하여튼 별걸 다 배워. 금융기관을 세 글자로 모른다. 대출자라고 부르게 된다. 대출자, 차입자가 둘 다 나오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둘 중에 한 놈만 나오면, 특히 대출자만 나오게 되면 대출 받은 사람, 대출 한 사람, 골치가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대출자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몇 번 듣다 보면 외워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나는 대출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입자에게 고정금리로 대출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자율 위험이라는 것을 누가 부담한다? 금융기관이 부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위험자, 대출자의 인플레이션 위험은 낮아진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위험, 화폐 가치 하락 위험으로 볼 것이고요. 그러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 위험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고정 이자율 대출에서는 변동금리 이자율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를 하게 된다. 이런 취지이고요. 3번 질문이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차입자가 대출 기간 동안 지불해야 되는 이자율이 동일한 형태로 시장금리 변동에 관계없이 대출 시 확정된 이자율이 만기 시까지 계속 적용이 되게 됩니다. 키워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개념은 당연히 이 얘기가 맞죠. 그래서 중간에 이자율 변동이 없다라는 의미. 4번 질문 답이 됐네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기관, 금융기관입니다. 자, 금리 상승 시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한 위험이 커진다. 볼까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현재 4%로 대출이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금리라는 게 5%로 상승하게 된다.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은행에 가서 기존의 4% 대출을 상환을 하고 5% 대출로 대환 대출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 은행한테 지난번에 어려울 때 힘들게 돈 꽂았으니까 그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1% 손해 보더라도 어떻게 된다? 5% 대출로 갈아타게 된다. 뭘 갈아타요. 그래서 내가 40%의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애들은 5%면 아우 애쓴다 고생들 많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아까 그 얘기라고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했을 때 시장 이자율, 자기의 대출 이자율보다 높아지게 되면은 차입자는 전혀 연락이 없을 테고요. 다만 시장 이자율이 자신의 대출 이자율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사람은 당연히 은행 와서 내가 3% 대출을 받았는데 요즘에 시장 금리가 2%라고 그러니까 나 그걸로 바꿔달라라고 주장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고요. 고정금리 대출을 실행한 대출 기관은 금리 상승이 있게 되면 차입자가 조기 상환을 안 하죠. 금리가 올라가는데 차입자가 왜 조기 상환하냐고. 은행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니요. 경제에서는
은행한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지 않는 사람만 전제로 합니다. 정상적인 인간만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수업 받은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 끝까지 우기는 거야. 아니 어려울 때 은행에서 대출해 줬는데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면 내가 작은 이자를 담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은행한테 빨리 대출을 상환해서 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큰 돈을 벌 수 있게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요. 주장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은행권에서 일하시는 분이 같이 있었으면 그분을 아마 고객으로 모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틀린 변 되겠고요. 5번 질문 시장 이자율이 대출 약정 이자율보다 높아지면은 차입자는 기존 대출금을 조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요. 요거 당연히 좀 정신 나간 작짓거리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4번, 5번이 다 답이 됐잖아요. 별표가 됐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답으로 뽑았던 지문이라고요. 그리고 오래된 문제도 아니에요. 근데 수험생들이 밖에서는 멀쩡했던 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딱 앉아 쭈그려 앉는 순간부터는 정신이 멍해져가지고 그렇지. 지금 시장 이자율이 내 이자율로 높아졌어. 그럼 차입자가 은행한테 얼마나 미안해. 난 4%의 대출을 받는데 쟤들은 5%를 내야 돼. 그러면 나 얼른 내 돈을 가지고 딴 놈한테 대출해 주라고 조기 상환하지는 않는다 해서 하여튼 4번, 5번 이게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릴 때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주제인데 시험 문제를 풀어가는 입장에서는 만만치가 않았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얘기가 되겠고요. 거기 이제 관련 기출 문제 이제 봐야 되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을 때. 자, 금융기관이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부저순 하고요. LTV 활용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자, 먼저 LTV부터 볼까요? 상가 가격이 얼마로 되어 있냐면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가 가격이 15억. 자, 여기다가 뭘 곱해야 돼요? 뭘 곱해야 됩니까? 자, 지금 LTV를 곱해 봐야 되죠. LTV가 얼마예요? 0.8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15 곱하기 0.8 하게 되면 12억인가요? 자, LTV 기준은 얼마? 12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부채 감당률 또는 순영업소득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 부채 감당률. 아까 이렇게 갔었죠? 부자, 그 다음에 저당 상수,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이렇게 부저순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어요. 여기서 저소비를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부저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채 감당률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요. 지금 부채 감당률이 어디 있어요? 저 못 찾았어요. 제일 위에 있구나 해서 1.2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간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게 얼마? 0.1이 주어져 있습니다. 1.2 곱하기 0.1. 그리고 나서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게 1억 5천이 주어져 있나요? 그래서 1억 5천이 주어져 있다. 그럼 이제 1억 5천을 자 0.12로 나누게 되면은 이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 12억 5천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12억 5천 해서 결과적으로 자 LTV 기준 12억 그 다음에 지금 순영업소득 기준으로는 12억 5천까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12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찾으면 좋겠지만 항상 주시하실 게 기존의 주택자 상가담보대출 대출 받은 금액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으니까 이때는 얼마? 12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런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 정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아까 봤던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LTV 그다음에 순영업소득 다시 하나하나 확인해 봐야 되죠. 그래서 자 LTV 기준 대출한도 지금 보니까 시장 가격이 5억 주어져 있습니다. LTV는 60%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5억 곱하기 얼마? 0.6 하면 얼마까지? 3억까지 LTV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럼 부저수 또 치고 들어가야 되죠. 부채 감당률이 얼마? 2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연간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0.2가 주어져 있습니다. 아까 봤던 문제가 딱.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 나와 있네요.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억을 0.4로 나누게 되면은 아까 2억 5천이었나요? 2억 5천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얼마? 1억 5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긴장 늦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이 대출 받은 금액이 이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존 대출금이 얼마? 1억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 주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 1억 있으니까 얼마? 1억 5천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소리를 잡습니다. 다음 넘어가세요.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 관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 224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3번 문제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래서 대출 기관에서 부동산의 담보 평가 시 자산가치와 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은 각각 얼마인가? 라고 해서 이게 또 재밌죠. 아까는 이제 두 개를 다 묶어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얘는 이제 LTV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순영업소득 기준, 그게 이제 두 가지 각각 계산해 보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LTV 기준 계산을 하게 되면 뭐 별거 없죠.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20억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LTV가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은, 자, LTV 60% 0.6. 그러면 이제 얼마? 12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해서 자산가치 기준 얼마? 12억까지. 그 다음에, 지금 순영업소득 기준으로 NOI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기준으로 대출 한도 부저순 해서 부채 감당률 얼마입니까? 부채 감당률이 주어져 있는 데이터가 1.5가 주어져 있습니다. 부채 감당률. 저당 상수, 연간 저당 상수가 얼마? 0.1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주어져 있냐면 1억 2천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억 2천을 0.15로 나누게 되면 8억이 나오나요? 엄청난 암기 실력입니다. 그래서 답을 외워갖고 다녀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순영업소득 기준으로는 얼마까지? 8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자, 문제 유형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지금 문제를 보면 3번 문제는 각각 계산해 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그다음에 2번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고요. 1번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기존에 담보 대출이 있는 게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2번 문제는 기존에 담보 대출 하나 끼고 있죠. 1억이란 걸.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다른 조금씩 문제 유형이 다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번 문제가 제일 일반적인 문제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을 때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하시오. 그리고 기존 대출금 끼어 있지 않은 경우고요. 2번 문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구하시오. 그러면서 기존 대출 1억 끼고 있다. 추가 대출 가능한 금액을 구하시오. 3번 문제는 각각 한번 계산해 보시오. 이런 식의 문제들. 그래서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찌됐든 뭐 특별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224페이지 변동 이자율에 관한 지문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보지 마시고요. 결국 이제 문제 자체는 변동 이자율과 고정 이자율을 비교하는 것이 출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대출 조건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고정 금리가 변동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다. 왜? 인플레이션 위험, 이자율 위험 이런 것을 모두 금융기관, 대출자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재 몇 페이지? 225페이지. 질문 한번 가볼까요? 변동 이자, 금리 이자율과 고정 금리 이자율이 같고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사입자는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이자율보다 유리하다. 이런 애들은 은행 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금리가 어차피 5% 똑같다고 치고요. 앞으로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면 당연히 고정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게 사입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질문요.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게 됩니다. 대출자는 변동 이자율 대신에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여기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게 포인트야. 이게 얼핏 보면 대출 받는 사람은 당연히 어떻다. 바로 고정 이자율로 대출받기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라고 혼자 생각하면서 마음이 흐뭇하죠. 옳은 편 착각할 수 있습니다. 대출자는 뭐가 된다고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다? 변동금리 이자율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왜? 자, 앞으로 이자율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변동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이런 취지고요. 3번 질문요.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의 경우 대출자 누구죠? 바로 금융기관입니다. 대출자는 기말에 한 번 이자를 나누어 받는 것이 기간 중 4회 나누어서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 이것도 틀렸죠. 자,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받는 게 그만큼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뽑았고요. 옆에 관련 기출 문제 두 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부동산 대출 관련 위험을 줄이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해서 1번 담보 인정비율을 높인다. 그러면 어때요? 그만큼 대출을 가는 금액이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만큼 위험이 커지게 되죠. 1번 틀렸고요. 2번 질문 DTI를 높인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DTI라고 하는 것은 뭐야? 바로 대출 올라갈수록 대출 가는 금액이 올라가죠. 그 다음 3번 금리 변동이 심할 때는 고객들을 위해서 다 고정금리를 채택을 한다. 예, 그전에는 은행 망합니다. 그래서 역시 틀린 표현 되겠고요. 4번 대출 실행 시 부채 감당률이 1.0 이하가 되게 하는 투자안을 채택한다. 부도가 나고 싶을 때 앞으로 빚 못 갚을 회사를 위주로 대출해 준다. 이런 취지. 틀렸죠? 부채 감당률은 크면 클수록 어떻다? 안정성이 높은 투자 대출 대안이 되게 될 것이다. 답 5번인가 보네요. 금리 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자율 수합 등의 방법으로 위험을 전가한다. 옳은 편인데 특별히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시고요. 1번, 2번, 3번, 4번이 틀려서 5번은 맞다. 근데 좀 너무 오래전 문제입니다. 거기 보면 17회인가요? 19회 때 이때 출제했던 분들 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때 시험 봤던 분 아까 제가 한번 봤습니다. 한 10년 전에 시험 보시고 다시 시험을 보겠다. 그래서 이놈 학원은요, 이 중개사 시험은 쯤 딸 때까지는 절대 못 나갑니다. 네, 그건 장담할 수 있어요. 중개사 시험 공부하다가 지쳐가지고 한 해 쉬시는 분이 있습니다. 진짜 독종들은 의지가 있으니까 자존심 상해서 2년 정도 쉽니다. 그러나 3년 쉬는 분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좀 더 하셔야지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업이나 이거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블루오션입니다. 네. 전 국민이 점 따는 그날까지 절대 이 학원은 망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빡시게 해서 올해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삽니다. 공부 좀 하기 싫어도 계속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있는 친구 계속 나와요. 그렇게 그냥 그동안 봤던 모습이랑 완전히 틀려. 그래서 지금 한 3일이나 4일 나오면 하루 좀 쉬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삶 처음 살아보셨죠?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잘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주택 저당 대출 시 금융기관이 대출 금리를 인상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럼 이제 금리를 올리겠죠. 자, 2번 질문이요. 통화당국에서 콜금리를 인상했다. 옛날 문제입니다. 그래서 콜금리라고 하는 게 은행 간의 대출 한 그 금리를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표현이고요. 3번 질문이요. 차입자의 취업 상태가 불안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돈을 못 갚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금리를 올리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식의 얘기죠. 근데 이건 참 진짜 비인간적이다. 얘가 어리버리한데 금리를 더 올려서 피를 빨아먹자.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들고 요즘엔 내지 않은 지문이고요. 4번 지문 차입자의 과거 대출에 대한 연체 실적이 많다면 당연히 어떻다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번 정부가 대출 상환액 중 이자 비용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를 감소시켰다라고 해서 답은 5번이네요. 네, 의미 없는 질문 이것도 해서 1번, 2번, 3번, 4번 가지고 이제 해석하는 거고요. 5번 같은 건 필요 없고 이 문제 둘 다 17회, 19회 때 너무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금 대출 한도 이자율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저당의 상환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겠습니다.